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전 비대위원, 신인규 전 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의 복기왕 전 의원,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민주당 오는 8월 28일 전당대회를 위한 컷오프가 진행 중인데요. 이따가 결과는 방송 끝나고 나오는데 이따 그 부분도 좀 다루도록 하고요. 먼저 첫 주제는 최근에 가장 큰 파란 이슈입니다. 이준석의 헤어질 결심.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직무대행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부 총질이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후폭풍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 내부 총질 관련된 대통령실 입장에 양두구육이다. 밖에는 양의 머릿고기를 내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개의 고기를 팔더라. 정상배. 정치 언저리에서 어떤 모사꾼 이런 이미지인데요. 정상배들이 개고기를 판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에 대해서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이 오늘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양두구육이라니 지구를 떠나겠다는 사람이 아직도 혹세무민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니 앙천대소할 일이다. 앙천대소는 하늘을 바라보고 크게 웃다. 이게 이제 어이없어서 웃는 듯한 모습,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조금 여기에 또 바로 이준석 대표가 대응을 했는데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온 사람 하나를 더 알게 된 것 같다. 이철규 의원을 얘기하는 거죠. 덜 유명해서 조급하신 것 같다로까지 했습니다. 일단 요거를 가지고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대통령이 여당 대표에 대한 속내를 들킨 듯한 일이어서 약간은 윤핵관 또 대통령실에서는 수세적 입장이었는데 이철규 의원이 강하게 세상을 지구를 떠나겠다는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하니 혹세무민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이제는 확실히 선 긋자, 뭐 탈당하려면 해라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좀 강경한 태도를 보인 건데 글쎄요. 저는 근데 그 이철규 의원의 메시지가 뭐 이준석 대표를 향한 비판인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만은 이 혹세무민이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좀 말하자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행보가 잘 됐냐 못 됐냐 이거는 뭐 얼마든지 우리가 논의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게 뭐 세상을 혹하고 뭐 백성을 뭐가 무민을 하는. 예. 근데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이준석 대표가 당원들 좀 만난다고 혹세가 되고 무민이 되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지금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있는 유권자들, 그다음에 당원들에 대한 말하자면 좀 전 평화 발언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뭐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좀 되고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또 반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 제 생각에는 이런 오프라인 행보를 이어가는 것까지는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그 가운데서도 쓴소리 많이 들을 거고 본인이 그동안 놓쳤던 것들, 그다음에 정치인들한테 둘러싸여서 못 들었던 내용들, 언론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내용들 대신에 정말로 그 민심들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이렇게 되면은 필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공격의 빌미를 줄 것이고 또다시 이준석 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쟁의 소재가 될 거라고 생각이 이렇게 되거든요. 기사도 되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의미에서 뭐 양쪽 공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예. 이철규 의원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데 그렇게 좋은 메시지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덜 유명해서 조급하신 것 같다. 여기에 정답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철규 의원이 보면 우리가 흔히 똥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왕왕 차시는 예. 방송에는 분이라. 부적합한 용어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번에 예전에 썼다가 그렇습니까? 구두 경고를 받은 바가 있어서요. 예. 헛발- 속기속에서 헛발질이라고 하세요. 헛발질이라고. 헛발질이라고. 예. 그런 분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철규 의원이 나서서 그 이준석 의원과 대표와의 본격적인 선거기를 나서는 일종의 행동대장처럼 뭐 이렇게 좀 느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대통령의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들킨 이 마당에 이준석 대표 체제로 6개월 후에 복귀할 수 있을까? 이제 불가능하다. 이미 이제 강을 건넌 것 아니냐라는 생각, 인식들이 국민과 또 당 내에서도 있을 거예요. 요 말은 그러니까 어차피 들킨 마당에 서로 갈 길 가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저는 말씀이신가요? 그 이철규 의원이 그런 시작을 한 것이다라고 선봉장 봐요. 역할을 한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그 반응을 좀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김재섭 의원이 하신 말씀하고 뭐 전혀 조금 더 다르지 않아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생각이 좀 비슷할 때도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느꼈습니다. 예, 윤핵관들이 이준석 대표를 발로 찼다라는 생각이 일치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예. 네. 예, 뭐 일단 사실 이 논란의 시작은 그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 그것도 이제 대통령께서 사용했던 용어가 실수로, 권성동 대표의 실수로 이제 외부에 노출이 되면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사실 내부 총질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좀 매우 부정적인 용어 사용이죠,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적인 대화에 노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안은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오히려 사람이 본심이 더 그런 사적인 예. 대화에서 나오는 게 진심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놀라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양두구육이라는 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토사구팽 논리를 갖다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오늘은 이철규 의원이 혹세무민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지금 양쪽의 감정이 사실 지금 매우 지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당의 생각이 다 같은 사람들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의 식구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사태에서는 사실상 좀 선을 자꾸 넘으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혹세무민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 저는 이렇게 부적절하다. 평가합니다. 예. 그렇죠. 부적절한 발언이고 갑자기 이렇게 전 국민을 상대로 사자성어 교육을 시켜주셔가지고 당혹스러운데 3개나 나왔어요. 아, 예. 양두구육, 혹세무민, 앙천대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고 이준석 너 나가라 이 얘기를 이제 내놓고 윤핵관들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가란다고 나갈 이준석 대표가 아니잖아요. 예. 본인은 이제 자기 갈 길 가겠다.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당원들 만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고 결국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권력 투쟁 양상이 그동안에 이준석 대 윤핵관에서 이준석 대 윤핵관 더하기 대통령까지 된 것 같아요. 예. 이준석 대표로서는 피하기가 어려워 보여요. 대통령의 본심이 그러하고 윤핵관들이 이제는 더 이상 본심을 숨기지 않겠다고 나오는 이상 본인이 자기 발로 그 당에서 나오지 않을 바에는 싸움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파열음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제 변수는 이준석 대표 지금 성상남 논란과 관련돼서 경찰 조사가 어떻게 되느냐. 예. 근데 지금 뭐 경찰 조사가 좀 소강 국면인 것 같아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근데 경찰 조사가 뭐 별다른 그 혐의 없이 이준석 대표를 기소하거나 이러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제 6개월 뒤에 복귀를 하게 되는 건데, 복귀된 뒤에는 더 복잡한 양상으로 이게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일각에서는 뭐 이준석 대표가 다른 길을 가지 않겠냐. 예. 더럽고 치사하다 이러고 나가가지고.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그런 부분은 이제 이준석 대표와 친하다고 하면 좀 그런가요? 많이 뭐, 친하잖아요. 뭐 가깝죠. 동네 형이고. 네. 아깝다고 좀. 동네 형인 거 맞죠, 뭐. 예. 혹시 윤핵 이핵관으로 묶이는 경우도 정치적 경로에 아니 뭐제 의사와 상관없이 묶이더라고요. 그건 그런데 자, 이준석 앞서서 대표가 따로 뭐 탈당해서 창당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옆 지역구에 계신 예, 옆 지역구에 김재섭 비대위원이 있는 보시기엔 김재섭 비대위원이 보기에는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일은 없다. 예,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이 하고 바램이 숨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준석 대표가 말하자면은 창당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뭐 그런 지적이 일견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는 과거에 우리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에 당시에 이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쪼개지면서 보수당이 2개로 쪼개졌던 경험이 있었고 그 바른정당 창당의 주역 중에 한 명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리고 나서 바른정당이 걸어왔던 길, 그 가운데서 안철수 대표를 만나서 바른미래당이 됐던 길, 그리고 다시 미래통합당을 합쳤던 길, 그 험난한 시간들을 거쳐왔고 말하자면 이 내부에서 싸우지 않고 바깥에서 창당을 해서 이 양당제를 극복한다는 것 자체가 얼만큼 어려운 일인지를 보면 또 알 겁니다. 저는 뭐 그리고 이런 이 어떤 어렵고 안 어렵고를 떠나서 이준석 대표는 지금 이미 당내에서 말하면 노선 투쟁에 발을 담근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밀려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여기서 밀려나면 정치를 그만두는 거지 바깥에서 세력을 만들어서 다시 뭐 국민의힘을 공격하거나 심지어 국민의힘 당대표를 했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정치적으로 너무 예. 치명적이고 시나리오상 자기가 경험해봤던 상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창당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정치인들이 같이 가서 원내 정당을 만들어줄 것이냐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저희 국민의힘에 있는 그리고 바른정당을 경험했던 의원들은 그 당시에 찬바람을 맞았던 기억들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여당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는 안 할 것이고 창당은 안에서 없을 것이다. 가열찬 노선 투쟁을 할 겁니다. 아마. 예. 그러면 문제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화해가 가능하냐는 입장인데요. 벌써 3번의 화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과거에 입당할 때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 좀 서로 신경전이 있었잖아요. 그때 건대 앞에서 저렇게 호프잔을 기울이면서 화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다시 선거운동 관련돼서 의견이 부딪혔을 때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1차 가출 이때 울산에서 김기현 당시 의원의 중재로 저렇게 만나서 2차 화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물러난 뒤에 다시 갈등이 불거졌었는데 그다음에 저렇게 국회에서 포옹하면서 3차 화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내가 잘못했다. 그냥 정말로 권성동 직무대행 기분 좋으라고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쓴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화해를 시도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도 이분이 정치를 했던 분이 아니고 검찰 공무원만 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국가를 운영하고 싶은데 내부 총질하는 사람이 당대표로 있으면 내가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인식이 이번에 들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당에 대통령이 어찌 보면 무릎 꿇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데 이것이 크게 볼 때는 대통령과 여당에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장 앞으로 그 전국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단일 대우의 여당 이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여기서 이기고 들어왔다라고 하면 당은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시오라고 해서 대통령과 당이 분리되는 이런 현상이 예측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에게 손을 내미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고 예. 더군다나 이 대척점에 있던 윤핵관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어렵겠죠. 그 뭐 정치가 생물이고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지만 저 3번의 화해 장면은 화장실 가기 전 얘기잖아요. 예. 저때 급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후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대통령이 이미 됐고 이제는 지위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예. 굳이 이준석 대표한테 손을 내밀어서 내부 총질이라는 그런 인식마저 갖고 있는데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냥 힘 대 힘으로 부딪히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아까 김재섭 비대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뭐 밖에 나가서 다른 정당을 하거나 그런 선택을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어렵기도 하고 당내에 자산이 많아요. 이준석이 만들어 놓은. 예. 그리고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임기는 시간이 가면 가는 거고 임기가 지나다 보면 레임덕도 오고 그러는 건데 본인은 아직도 청창이 남아있잖아요. 정치할 시간표가. 물론 이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 수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봤을 때 이준석 대표가 무슨 밖에 나가서 딴 살림 차린다 이런 거 안 할 것 같고 내년 전당대회 출마할 것 같아요. 이대로 다시 가면. 출마해서 네. 저는 요즘 보면서 약간 느낀 게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해놨구나. 뭐냐면 이제 나는 국대다 이런 것들 하면서 많은 대변인단을 또 확보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그 신인규 의원님. 부대변인도 있고요.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박민현 대변인도 전화 연결해서 인터뷰를 좀 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바깥으로 메시지를 내는 대부분의 스피커가 개혁 보수적 성향에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에요. 그리고 윤핵관 쪽의 메시지가 나가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같은 시사 프로그램 이렇게 볼 때는 이준석 대표 측 메시지가 자동적으로 많이 나가는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당원권이 정지돼 있는 것도 사실 무리하다라는 평가가 더 많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당 대표가 당을 나간다는 거는 뭐 더 정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사실 이런 혹세무민이라는 발언 자체가 이게 무슨 교주들한테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발언을 참 당의 대표에게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고 이때 당시도 뭐 지구를 떠나겠다 발언을 또 소환하셨는데 그게 2021년도 3월 정도에 있었던 발언이고 그 맥락 자체가 안철수 의원이 당시도 당 밖에 있었고 윤석열 후보도 당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이 당에 만약에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힘은 수권 정당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를 떠나겠다 이런 발언을 한 건데 이걸 마치 좀 편집을 해서 딱 그걸 따가지고 그걸로서 혹세무민 비판한다는 게 참 부적절한 생각이고 저는 뭐 화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결국은 지지율과 총선을 앞둔 상황 속에서 그런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정권 운영을 하면서
어려워짐이 만약에 가속화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또 뭐 정치가 생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이준석 네. 대표가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만 여기는 콘크리트 지지가 아니에요. 콘크리트 지지는 어쨌든지 간에 어르신들 70세 이상과 또 강경한 보수, 뭐 대강 한 20% 좀 넘는 이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는 노선을 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준석 대표가 청년들에게 인기는 있어 보이나 이분들은 상당히 합리적 보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총선 말씀하셨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관없어라는 생각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총선은 그 다음부터 판짝에 들어가더라도 내년 하반기부터 해도 1년가량이 남으니까 그런 정치가 없는 계절에 확실히 내 체제로 판을 짜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인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아무리 어떤 그 되치기를 하려고 해도 어려운 구도에 빠진 것만큼은 분명해요. 아니 근데 근데 그거야 이게- 뭐 맞는 얘기인데 제가 그래도 좀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외에 항상 이제 싸우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거부터 이제 사실 예. 갈등 화해의 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요새 여러 가지 뭐 TV 프로그램 같은 걸 봐도 그렇고. 근데 사실 그 전까지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명시적으로 적시하는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그냥 다 암암리에 그냥 싸우고 있지 이렇게가 됐는데 사실은 이제 분명히 노선 투쟁이 분명해졌어요. 이철규 의원도 말하자면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날리기 시작했고 이른바 이제 윤핵관들도 앞으로 이런 노선 투쟁에 가담해서 전선이 뚜렷하게 형성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저는 대화의 물꼬가 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지금 대통령이 말씀 이제 오히려 바닥까지 갔으니까 화해의 기미가 보일 수 있다. 저는 보일 수 있다. 오히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준석 대표가 제가 그 대통령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쿨하신 면이 있는 것 같고 보면은 막판까지 이렇게 수세에 몰리다가도 한 번에 툭 치고 나가시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후보 시절도 보게 되면 그런 게 한 측면이 있고 이준석 대표 역시도 가장 사이가 안 좋다고 알려져 있는 안철수 대표랑도 또 때로는 손잡으면 또 손잡고 같이 해야 될 때는 같이 하고 이러잖아요. 사이가 전- 좋아진 적이 있어요? 없지만 그래도 그 봉합은 좀 한다. 대표로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당연히 하면서 뭐 자리에 따라서 친한 척을 할 수 있지만 좋아진 적은 없는 근데 것 지금 같아요.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직무정지 상태지만 당 대표인 것이고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당 대표와 발을 맞춰야 되고 또 쿨해져야 될 때가 있다 그러면 저는 어차피 갈등이 표면된 상황 속에서 이참에 그냥 쿨하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치찌개 소주 먹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 상황을 노선 투쟁으로 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무슨 노선 투쟁인지 모르겠어요. 뭐 상대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좀 개혁적 보수를 지향한다. 오케이,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윤핵관들이 지향하는 건 뭡니까? 꼰대 정당이잖아요. 그게 무슨 노선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에서 제일 피멍들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됐는데 기왕 그분 직업이 이 칼잡이였으니까 큰 칼 한번 휘두르고 나는 역사 평가 속으로 걸어 들어가겠다 이러면 그만인데 국민의힘은 계속 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당이 다시 꼰대 정당으로 가버리면 사실은 이런 분들이 제일 곤혹스러운 사람들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면에서 나는 오히려 노선 투쟁으로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권력 투쟁이 아니고. 네. 그러면 도대체 윤핵관들의 노선이 뭐냐? 저는 그분들은 노선이 없는 것 같아요. 권력을 자기들이 갖겠다. 이 당을 윤핵관 당으로 만들겠다. 윤석열 당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의식은 아주 선명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들이 지향하는 보수는 어떤 거지?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걸 노선 투쟁이라고 부르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노선 투쟁- 잠시만요. 예, 제가 전할 말이 있어서요. 일단 유튜브 댓글 이벤트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의견을 주신 분들 중에 여러 명을 소개하고 그 중에 두 분을 골라서 영화 상품권 2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 부분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저희가 다른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인데요. 어제 이제 기자들이 저렇게 지금 이제 이거 7월 12일 도어 스태핑 모습입니다. 보통 도어 스태핑 할 때 저렇게 기자들이 멀리에서 카메라를 대고 기다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고 저희가 이제 멀리서 기자들이 질문도 하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도어 스태핑을 안 하겠다고 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일단 대통령이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기자들이 멀리서 있었는데
하지를 못했습니다. 생략됐고요. 대통령이 답변을 안 했고요. 그리고 최영범 홍보수석은 도어 스태핑 형식을 빌려서 매복하듯 취재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제 기자들이 좀 기다리고 있었던 걸 매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최영범 홍보수석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갑자기 대통령님 지금 외부 행사 마치고 들어오시는 길에 이를테면 도어 스태핑의 형식을 빌어서 엠부시라고 하지요. 그런 취재를 하시겠다고 카메라까지 다 설치가 돼 있다고 그래서 그거는 좀 조금 온당치 않은 것 같아서. 그 전에도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도어 스태핑을 잠시 중단하겠다고 했을 때도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앞서 봤지만 멀리서 질문하니까 대통령이 또 반갑게 대답을 다 했거든요. 물론 길게 한 건 아니지만 했는데 어제는 홍보수석이 매복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선택적 소통이냐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말씀이 온당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은 자유롭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기자들,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듣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평가도 좋게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거는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를 나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거였거든요. 그런데 불편해지면 안 한다. 그리고 매복 취재하듯이 하지 말아라. 은폐물이 있습니까? 원폐물이 있습니까? 카메라 노골적으로 대놓고 있는 것이고, 언론인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는 것인데 예습안한 거를 물어보지 마라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홍보수석의 저 말씀이 온당치 못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일단 매복은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은폐 원폐가 되지 않으니까. 근데 이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때나 질문을 받겠다라는 의미랑 동치되는 건 아니죠. 사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도어 스태핑이라는 것도 굉장히 자유로운 형식을 띠고 있지만 나름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침에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 3-4가지를 받는 그 나름의 어떤 형식적인 관례들이 자리 잡혀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것을 도어 스태핑이라고 부르고 그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기자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대통령께서 받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지금 이 홍보수석이 얘기한 것은 도어 스태핑의 이름을 빌려서 무차별적 질문을 하는 거는 좀 삼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도어 스태핑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도 아니고 아무 질문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저는 이런 형식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정제된 말을 하셔야 된다. 늘 어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훨씬 더 무게감을 갖고 말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야당 쪽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은 여러 질문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 때고 다 질문하십시오. 질문에 대답하십시오라고 하는 태도는 오히려 그 전에 하셨던 말씀들과는 좀 배치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제 홍보수석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온당치 않죠. 뭘 매복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거는 맞지 않고, 아니 사실은 저렇게 길들여 놓은 거 아닙니까? 언론사들을. 당연히 대통령 말씀 한마디라도 더 따려고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가지고 사전에 준비도 하고 회의도 하고, 또 어제처럼 그런 중요한 이슈가 터졌는데 당연히 기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들어오시는 길에 서 있다가 물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냥 대답을 안 하고 지나가면 돼요.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또 선택적 소통이라고 비난할 일도 못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답변에 의무가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입장 곤란한 건 얘기 안 해요. 다른 질문 없습니까? 이러고 넘어가든가.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매복했다 기자들이 이렇게까지 홍보수석이 표현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이제 도어 스태핑, 물론 이제 선택적 소통이다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이제 전반적으로 절제될 필요가 있고 정제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동안에 사실은 말씀 좀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나오고. 저도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그 불통에 비하면은 사실 많이 진일보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용산의 그 대통령실 이전 문제와 연관지어서 이 소통의 지금 비전을 계속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적인 평가는 이미 국민들께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질적인 평가에서 사실은 조금 국민들의 지금 요구치에 많이 미달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공인에게는 질문에선 성역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 또 공직자들은 답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돈을 해서 국민들의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MBS의 지지율을 잠깐 봤었는데요. 그걸 잠깐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 화면에 나왔습니다. 7월 둘째 주, 넷째 주 33, 34. 지금 대부분의 조사에서 30% 초반에서 긍정평가, 하락세가 좀 심하다가 멈춘 모습입니다. 이거는
내부적으로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확고한 지지층이 30%가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들고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 이슈들을 보게 되면 보수층에게 이제 소구력이 있는 메시지들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북송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민주노총과 관련된 뭐 나름의 투쟁들이 좀 있었었고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지금 최근에 우리가 문제는 경찰국 신설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당연히 진행돼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정쟁의 모습으로 좀 비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경찰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검수완박을 떠올리게 되고 검수완박을 떠올리면 민주당의 굉장히 그 강압적이고 뭔가 그 힘자랑을 했던 입법 과정들이 또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진영 간의 싸움이 되고 아마 보수층의 결집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 30% 중반선에서 지금 지지율 답보가 일어난 상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정기라고 보는데 30%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마저도 등을 돌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붕괴된다라는 표현하고 저는 같다라고 봐요. 그래서 현재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30대 30, 그다음에 가운데 이것을 양쪽으로 35로 봤을 때 35 정도가 사실 무슨 일이 있어도 보수를 지지하는 이런 경향성들의 분들인데 이분들 이외에는 사실 평가를 안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각종 이슈들을 보면 지지층 붙들어 놓기 이슈 중심이에요. 전체 중도층,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 전국 운영이 아니고 지지층 붙들어 놓기 전국 운영이다 보니까 최소한 지금 지지층들이 지켜보고 있는 형태지 이분들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 전체를 보고 국민 전체를 보고 운영해야 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큰 오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 지지율은 잠깐 말씀드리면 조사 기간이 25일에서 27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른바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그게 그제 오후에 공개됐기 때문에 일부만 반영됐다. 이렇게 보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아요. 일부만 반영됐거나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예. 있죠. 물론 이제 보수층의 전통적 지지층,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지지층이 한 30% 안팎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사람별로 좀 다르거든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25%가 잘 안 깨지는 그런 어떤 대통령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뭐 취임 후반기까지 40% 정도의 지지율을 기록을 했는데 비슷한 케이스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적인 어떤 콘크리트 지지층은 없어요. 정치를 오래 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형성할 만한 그런 뭐 시간도 없었고 또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선택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이고 또 여러 가지 적폐청산 수사를 지휘했지만 문재인 정부하고 충돌하면서 어떻게 보면 보수층에 의해서 선택된 거잖아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때문에 개인 지지층이 이렇게 단단하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게 지금 어려움을 겪는 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30% 초반대의 지지층이 붕괴되지 않을 거다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우에 예. 따라서는 저는 저게 붕괴될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그러면 사실은 여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대통령 스스로 느끼고 그리고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들이 느끼고 여당의 위기의식을 느껴야 지금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을 만들 텐데 근데 자꾸 이제 유혹이 있잖아요. 뭐 지난 정부를 상대로 사정을 하고 또 보수층에 소구하는 그런 강한 의제를 앞세우면 뭔가 지지층이 결집할 것 같은데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이 겹쳐가지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런 경제 상황을 좀 타개하고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별 근심이 없을 만한 그런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보다는 여러 가지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예. 만회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30%가 무너지게 되면은 사실 공무원들이 이제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정권에 부담이 많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조금 그 정상적인 정당으로서 지금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지지 철회를 하더라도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국민들께서 지금 30% 선으로 유지를 하면서 지금 이제 콘크리트적인 지지율을 좀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가 아니라 국정 지지를 얘기하는데 당 얘기를 하십니까? 영향이 있죠. 이렇게 훅훅 들어와요. 방심하고 있다가 당하셨죠. 네. 이따가 민주당 전당대회 1차 오늘 컷오프 얘기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앞서 이제 도어 스태핑이 없앴다고 했는데 바로 울산에서 열린 이지스함 진수식에 갔습니다. 정조대함 진수식인데요. 지금 자리를 보면 우연찮게
주요 인물들이 이 진수식의 다모였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그다음에 김기현 의원이 있고요. 당권주자로 분류되죠. 옆에 안철수 의원, 당권주자 휴대폰 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뒤에 유승민 전 의원이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과거에 이 정조대왕 23을 만들 때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 많은 노력을 해서 자리에 좀 초청이 됐다고 합니다. 참 오늘 주 인물들이 한 자리에 저렇게 가깝게 보이는, 더군다나 이른바 윤핵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극대화된 이 시점에 묘한 장면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뭐 오늘 그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권 주자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다 모인 모습은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저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반갑고 예. 사실 오늘 이 진수식에서 이제 또 김건희 여사가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아기 탯줄을 자르는 이제 그거를 형상화해서 도끼를 들고 이제 오늘 세레모니를 한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이제 모습을 좀 국민들 앞에 이제 저런 모여 있는 모습을 통해서 좀 좋은 모습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사진도 준비가 돼 있는데 잠깐 좀 볼까요? 예, 지금 바로 저 모습입니다. 정조대왕 김수식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원래 이제 배를 다 건조해서 출항시킬 때 명명식과 함께 저렇게 도끼로 줄을 자르는 진수식이 있는데요. 탯줄을 자르는 그런 것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한 달 만에 사실은 공개적인 자리에 나왔습니다. 진수식에 금장한 도끼로 진수 줄을 자라는 모습인데요. 한 번에 안 잘려서 보통 이제 과거에 현대중공업이 맨 처음에 진수줄을 자른 거는 고 유경수 여사가 첫 번째로 잘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수줄을 절단하는 모습이고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부터의 전통이라니까 예. 그 전통대로 한 거고 과거 영부인께서도 하셨던 거니까 그렇죠. 특별히 새삼스러울 건 없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나오셨어요. 지난번 나토 정상회의 이후에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한동안 이제 뉴스에도 좀 보도가 안 됐다가 그 심정민 소령 유가족한테 답신을 보낸 게 자필 편지로 얼마 전에 보도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을 의식해서 행보를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너무 의식하지 말고 과거 영부인들이 했던 내조 그 선에서 내조를 한다면 뭐 별다른 무리가 있겠나 싶고요. 아까 그 장면은 그 참 재밌는 장면인데 지금 이렇게 당내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 그 갈등의 당사자들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갈등을 대표하는 이런 축이기도 한 분들이 모였는데 딱 한 사람이 없네요. 이준석 예, 대표가 예. 예. 아재들만 있네요. 이준석 대표가 울릉도에서 돌아왔죠. 울릉도에서 바다 건너면 비싸긴 한데. 예,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뒤에 박성민 비서실장도 계신 것 같네요. 예. 보니까 유승민 반가운 대표. 얼굴들이 많이 다 모여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항상 정치인들은 어느 행사장에서 누굴 만날지 모르고 가는 거기 때문에 늘 준비돼 있을 거라서 제 생각에는 뭐 개개인들이 조금 마음속으로는 어색하실 수 있었겠지만은 적어도 저 자리에서 그 어색함을 내비치진 않았을 거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요. 네. 저도 사실 저 사진을 봤을 때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이 얼마 전에 그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됐을 때 그걸 그대로 공유해서 본인 소셜 미디어에 올리면서 예. 사실 간접적으로 불만을 나타낸 거잖아요. 본인과 가까운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부정적 견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그 또 다른 당사자인 권성동 직무대행과 오늘 또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역시 정치는 정치구나.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아마 둘이서 얘기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얘기하면 바로 사진이 팍팍팍 찍히고 또 귓속말로 소근소근 그러면 또 온갖 소설들이 써질 거라서 예. 뭐 그런 이야기 그렇게는 안 했을 터인데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오늘 진술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수년 동안의 노력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와 노력들이 있었던 것인데 보면 민주당 관계자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초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대통령 참석 행사는 굉장히 그 소문 안 나게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상호 위원장이나 박홍근 원내대표라도 당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경사스러운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런 절차를 진행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안 했다면 앞으로는 그런 것들도 좀 품을 넓혀서 정의당 당대표 좀 부르고 하는 일을 경사로 만들어야지 뭐 집권당만의 경사입니까 이것이.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 의원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뭐 김병주 의원이나 한두 명 이렇게 계신데 당 대표 그
국민의힘의 당 대표들이 오면 마찬가지로 지도부에서? 같은 격을 맞춰서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이렇게 당 대표들을 함께 초대해야 국가적인 기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초대했는데 안 오셨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정의당도 안 왔을까요? 아니 근데 해군에서 주최한 행사인데 당 대표들을 초대를 안 했을 것 같진 않아요. 그 정의당은 모르겠는데 민주당 당 대표는 초청했을 예.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저희가 그거 확인을 확인이 해봐야 안 될 돼서 일이죠. 예.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혹시 되면 초청 좀. 저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소곤소곤 얘기합시다. 예. 예. 다음은 기다리시는 코너입니다. 강정 아나운서가 오늘 눈여겨볼 만한 뉴스들 썰픽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썰픽입니다. 첫 번째 픽부터 보시죠. 사면은 대통령 결정.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인 특별 사면을 언급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함께 주목되는 정치인 사면 관련해선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랄지 김경수 전 지사 사면 필요성 관련해서도 논의가 됐었거든요.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전체를 보시고 결정을 하실 그런 사안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정서를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픽 보시죠. 대통령 존경하나. 국민의힘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의미 있는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뭔가 좀 어색한 분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 윤석열 대통령 존경하십니까? 국가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이 안 계셔도 새 위원장님과 함께 더 훌륭하게 국민 권익을 지키고 또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좌할 수가 있어요. 권익위원장의 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문제이고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관장들에게 자진 사퇴를 압박한 셈이죠.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장을 고액 알바 취급하고 있다며 사퇴를 종용하기 위한 직권 남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썰픽 잠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혹시 어느 내용으로? 저는 이제 대통령 존경 하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참 어떻게 보면은 저런 존경 여부를 공적인 자리에서 묻는다는 거는 조금 매우 자리에 맞지 않는 질문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는 당시에 전현희 위원장이 작년인가요? 그때 뭐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는 오히려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업무 능력 내지는 그분의 그런 업무 수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오히려 얘기하는 것이 맞지 저런 식으로 존경 여부를 가지고 따져 묻는 것은 매우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아니 지금 이제 지난 정부 때 있었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어제도 과기부 통일부 압수수색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른바 공공기관장들 밀어내기와 예. 관련된 이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권한이 있는 사람이 따로 불러가지고 물러나라. 이게 이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건데 국회 상임위에서 대놓고 저렇게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정부가 내세우는 게 법과 원칙인데 그 법과 원칙을 말씀을 하시면서 법에 어쨌든 임기가 보장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저 전현희 위원장님이나 또 한상혁 그 방통위원장이나 이분들의 처신이 과연 적절한가 여부를 떠나서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렇게 대놓고 돌아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당대표도 그렇고 물러나라고 하는 게 맞느냐. 지금 이렇게 한편으로는 직권남용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저런 행태를 보이는 게 맞느냐 싶어요. 그래서 이게 이 법치주의에도 내로남불이 있나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건데 전화를 걸어서 대통령 존경하십니까? 존경 안 하는데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협박이고 압박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걸리는 것이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통령 존경합니까? 어떻게 같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게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존경합니까? 이것은 같은 정당과 같은 정치 노선을 걷더라도 저분은 내가 인격적으로 저분을 존경할 수는 없어. 다만 능력은 인정해. 그런데 존경합니까? 할 때 선뜻 대답 못할 수 있어요. 그런 영역까지도 사실 터치가 되는 것이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인 자리에서 정말 부적절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을 따질 거는 아니다라는 의견. 신인규 변호사님 다음부터 좀
약간 이쪽으로 자리를 하나 저는 아닙니다. 마련을 해서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 저 병폐가 뭐냐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서로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하도 존경하는 의원님 이걸 갖다가 입에 달고 살아서 그 병폐 중에 하나예요. 별로 존경하지 않아요 서로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업무 능력 가지고서 국민들한테 이제 호소하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임기는 보장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저는 식으로 존경 여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보기 안 좋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면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 사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사실 이제 오늘 총리는 이제 사면에-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면에 우리가 요건이라고 하는 것에 뭐 김경수 전 지사가 충분히 해당되지 않는다는 면, 그러니까 가석방이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이 나오게 된 것인데, 저는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야기한 대로 사면은 전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는 군주의 은사권이라는 것이 헌법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으로 바뀌게 된 것인데, 이게 철저하게 정치적 판단인 것이거든요. 과거에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하면서 거기에 대한 논거로서 뭐 국민 정서라든지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착복이 있었다든지 사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건 이제 법리 검토를 하신 거고, 그러니까 양형을 따져서 이 사면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적으로 정치적 결정인데, 그것이 정치적 결정의 명분이 국민통합이었거든요. 근데 과연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하지 않으면서 어떤 국민통합을 이뤘는지 제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진보 진영의 어떤 그에 걸맞는 정도의 인사를 사면해 주는 것이 사실은 공의 형평성에 맞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 늘 관례적으로 그래왔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하셨다는 비판을 오히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된다 그러면 그에 준하는 누군가가 사면이 되겠죠. 김경수 전 지사도 사면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돼야 된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그 정도가 거다? 균형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죠. 아니 총리께서 저 말씀이 정답이에요. 전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 고유 권한이죠. 그렇게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하시면 좋은데, 얼마 전에 대정부 질의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건희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해서 대통령께 사면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는 건의하겠다고 하고 누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전적으로 결정하실 일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네요. 아니 왜 그렇게 기업인 사면에만 관대하냐는 말이에요. 기업인들 사면해 준다고 그래서 경제가 뭐 살아납니까? 이 전직 대통령 사면한다 그래서 국민 통합이 안 이루어지듯이. 저는 그 총리께서 굉장히 좀 처신을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거는 건의할 만한 적극적인 의견을 보내고, 어떤 거는 이거는 대통령 권한인데 제가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잖아요. 한덕수 총리의 인품은 지난번에 한정혜 의원이 그 대통령 처음 해봐서요 이런 답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 해먹기 못 해먹겠다 이런 말도 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그분의 인품은 바닥까지 드러난 거예요. 정말 배은망덕과 의리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고인까지 들먹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국민들에게 저 양반 총리로서 인품을 갖고 있나? 라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한 처세에만 익숙한 관료들의 모습,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면과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이 한 얘기가 저는 참 어이가 없어요. 국민 통합을 위한 대사면이면 당연히 여야 통틀어서 같이 해야 되죠. 이명박 의원 자녀 형기 많이 남았잖아요. 김경수 지사 60% 이상 이미 살았어요. 그런데 김경수를 풀어주면 와해되고 있는 친문이 다시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통합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내 편만 사면하자. 저는 안철수 의원이 그런 태도로는 다음번에 국민의힘의 지도자로 성장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니까요. 네. 그리고 사면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저는 이런 좀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은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을 했더라면은 정말 국민통합적인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은 조금 더 이 부분은 국민 정서와 눈높이를 좀 더 고려해서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면 얘기까지 했고요. 다음 주제가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가 남았는데, 그 전에 영어 상품권을 드리기 위한 댓글 소개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 관련해서 호야 라이프님 의견을 주셨는데요. 화해하는 거 보는 것도 이젠 지겹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싸울지 모르니. 소미 아빠님, 이제 서로 길 가야 할 때, 갈 길 가야 할 때 떠날 땐 서로 미련 없이 time to say goodbye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시고요. 어제 저희가 영화 상품권 들을 때 노래를 얄미운 사람 노래를 따온 분을 들었더니 오늘 노래가 조금 많아졌습니다. 예, 하루 가고 다음 주에 다시 노래하겠습니다. 예, 지영 김님 이번에도 후드티 같이 입고 포옹하면서 기자회견 할지도 모르죠. 뭐 카카카카카카 카 17개 주셨고요. 우달님 크라고 읽지 않나요? 큽니다. 큰가요? 네, 크로 읽습니다. 제가 카라고 할 때마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카가 아니고 큰가요? 크라고 크 내지는 흐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2년간 했는데 처음 지적해 주셨어요. 우리 팀 애들은 한 번도 저한테 이걸 지적해 주지 않았습니다. 한 줄 알았어. 크라고 합니다. 크 17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덜님, 영화표 대통령 한 장, 이준석 한 장, 둘이 영화 보면서 대화시킵시다. 헤어질 결심을 보는 건가요? 헤어질 결심으로. 내용과는 상관없이 제목 헤어질 결심을 보는 걸로 일단 고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어 스태핑 관련해서 제이드님 대놓고 취재하는데 무슨 매복이냐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영화 티켓 관련돼서 김영빈님 여자친구 생기면 영화 보러 가야지 했던 게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젠 자존심 상해서라도 내 돈 주고는 절대 못 볼 것 같습니다. 영화표 보내주셔서 좀 자존심을 지켜주세요. 네. 지금 보내드리면 여자친구를 만드는 걸 더 소극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보내줍시다 인간적으로. 제가 너무 마음에 심술궂나요? 너무 야박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과 박원석 의원님의 대신 간청에 의해서 썸녀를 꼭 만드시겠다는 김영빈님은 약속을 하셔야. 영화를 보시고 혼자 안 보셨다는 걸 증빙을 첨부해서 보내주시기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망고님 온 동네 썰전 라이브 시청하고 영화표 받자고 나만큼 널리 알린 사람 있으면 나와봐. 자신만만. 단순하게 쓰셨는데 단순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고님. 그다음 패널 관련해서 송차선님 초심 잃지 않고 쓴소리 할 만하는 진정한 보수 신인규 변호사님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주셨고요. 예. 대신 다른 분께서 대지의 짜왕님이신데요. 권성동 닮았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요즘 제가 여러분들을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아마 안경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안경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혹시 기분 나쁘신가요? 아유 아닙니다. 예, 그렇죠. 예. 불타는 맘님, 박원성님 하양 말목 양말, 하양 발목 죄송합니다. 하양 발목 양말, 말목은 아니죠. 발목 양말 영해 보이십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게 썰전 라이브의 문제가 너무 양말에 집착을 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발목 양말. 발목 양말 다시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우리 윤희석 대변인도 맨날 망사 양말 신었다고. 예, 젊어 보십니다 지금은 화면에. 예, 오늘 바깥쪽으로 앉으신 줄 아시고 또 저렇게. 네, 여기까지 의견을 듣고요. 예, 앞서 우덜님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미 저희가 선착순으로 운이 가서 우덜님 내일 우덜로 보내주시면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나머지 2명은 누구? 자,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컷오프가 열리고 있죠. 현재 계속 앞서 정견 발표 등이 있었고요. 오늘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을 줄이는 컷오프가 됩니다. 결과는 오후 6시쯤 나올 건데요. 당대표 컷오프가 중요한데 현재 8명의 후보 중에 3명을 뽑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뭐 될 것이 확실시 된다고 하고 2, 3위를 누가 하냐 여기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의원은 오늘 통합의 정치를 강조했는데요. 정견 발표 내용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화의부동의 마음으로 갈등과 분열을 끝내고 정권 창출이라는 단일한 목표 아래 단결하고 통합하는 당을 만들겠습니다. 계파 정치로 성장하지 않은 저 이재명이기 때문에 계파 정치가 아닌 통합의 정치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예, 이재명 의원이 얘기하는 동안 목경 의원님이 정말 진정성 있게 들린다고 하셔서 좀 더 분석을 해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나 많은 견제구가 있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 포함하면서 화해부동하자 이런 예. 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드리는 것이고 또 그런 마음으로 야당 당대표로서 대한민국 운영에 있어서 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굉장히 아픈 지적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지금
당대표가 되는 건 도저히 용납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당대표로 나온 것은 그만 결심이 컸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그 당의 대표 주자로 누가 나오느냐 이것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보면 이재명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은 현재로서는 민주당 내에서 예.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결심을 하게 민주당 된 내에서도 가장 의견이 큰 원인이 분분하기 아닌가 때문에 싶어요. 일단 복귀한 의원님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 패널 분들도 국민들이 의견이 분분하기 생각하는 정치인식 속에서 볼 때 때문에.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표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재명 우리 의원의 정말 말의 진정성이 잘 안 느껴져요. 왜냐면 개인적인 사람의 호불호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요, 제가 이제 반례를 드리려고 그래요. 화이부동을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에 수박이 있다, 우리 안에 수박이 있다라고 하면서 당내 갈라치기에 앞장섰던 분이 사실 이재명 의원이었고, 게다가 얼마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묘소에 참배를 하면서 노무현 정신을 말씀하셨는데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전혀 반대되는 그래도 민주당이 훨씬 좋은 지형이 개항을 해 나서서 출마를 하셨다. 이런 번에 있어서 이재명 의원이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말이 하나라도 건질 수 있느냐에 대한 저는 심각한 회의가 있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시겠죠. 지금 뭐 당원 지지율도 그렇고 일반 지지율도 그렇고 그거는 뭐 틀림없어 보이는데, 그것이 좋다라고 하면 글쎄요, 뭐 민주당은 개혁이라는 것이 한참 동안이나 유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언어가 좀 그 지도자랑 어울려야 되는데 이런 통합과 화합이라는 말을 되게 좋은 단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가 쓰면은 잘 이렇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민주당 안에서부터 일단 이게 분란의 씨앗이 될 게 참 예상이 되고, 또 여와 야당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어떻게 또 분란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좀 많이 염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뭐 당대표가 되는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아직 선거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 당대표가 된 이후에 본인이 말씀하셨던 통합의 정치를 어떻게 보여줄 건가, 이게 이제 관건이 아닐까 싶고, 사실은 이게 패배한 정당이면 패배한 정당이 그 갈등이나 분열이 훨씬 심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긴 정당도 그래가지고 약간 정치 상황이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책임론도 있고 또 사법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얘기하셨듯이 이재명 의원의 스타일로 봤을 때 그동안에 정말 화이부동 해왔느냐, 동의불화 하지 않았었냐, 이제 이런 의구심도 있잖아요. 이런 걸 불식시키면서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 민주당을 만들어내는 그런 리더십을 보일 수 있을까, 이 시험대에 오르는 거라고 보고, 당장에 그 지금 뭐 이제 친명, 비명, 또 당원들까지 갈등이 심하잖아요. 이제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8명, 당대표 8명인데요. 이재명 의원은 뭐 대부분 당대표가 될 거라고 지금 다들 보시는데, 일단 컷오프에는 뭐 될 거라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나머지 2명은 누가 될까요? 짧게 의견을 좀 주실까요? 저는 방송 마치고 바로 가서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밀 투표의 의무가 있습니다. 중앙위원이시니까. 제가 의견을 얘기하면 누구 찍겠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강훈식 의원은 저랑 같은 동네 아산 갑을 이렇게 인연이 돼 있고, 또 중앙위원 한 표를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밖에 못 찍잖아요. 뭐 한 명 이미 얘기했으니까. 한 동네 사람이고, 강병원 의원은 오랜 친분이 있고, 김민석 의원, 제가 그분 때문에 사실 정치를 시작한 것이기도 해요. 그런 정도로 또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비밀입니다. 중앙위원은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를 좀 해서. 그러니까 지금 딱 3사람을 거론했잖아요. 또 앞서는 이재명 의원이 될 4사람 중에 한 사람을 찍겠다는 간접적 의사표시를 하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거론을 안 하시네, 자연스럽게. 아니, 박주민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박용진 말할 것도 없고요. 서른 의원과 이동학 전 최고는 빠져 있네요. 아우, 서른 선배님도 훌륭하십니다. 결국 이동학 최고만 빠지게 되는군요. 아니 근데 저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분들 의견을 들어봐도 뭐 이재명 의원이 통과하는 거야 당연지사인데, 나머지 둘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당원 투표도 아니고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중앙위원들, 국회의원이거나 원외위원장이거나 뭐 당의 고문이거나 이런 분들 속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거운동하는 당사자들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이제 당의 다양성을 보이고, 또 이번 전당대회가 지금까지는 흥행이 아니었는데 남은 기간 중에 좀 다양한 어떤 그 당내 의견들을 표출하는 전당대회 장으로
만든다는 그런 목적의식이 투철하자면 박용진 의원 정도가 들어가야 이 구색이 맞지 않을까. 이건 저는 예상이 아니고 일종의 약간 당위, 기대 예.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저의 기대는 설원 의원이 들어가시면 좋겠다. 요새 거의 갈등을 세게 부추기려고. 네. 대놓고 싸워봐라 뭐 이거죠. 그러니까 요새 거의 뭐 불을 뿜으시더라고요 입에서. 예. 그래서 오히려 여당보다 더 강한 공격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개인적인 바람은 그런데 그 이제 개인적인 바람과는 별개로 민주당이 그래도 좀 괜찮은 정당이다라는 인정을 받으려면 그래도 박용진 의원이 가능성도 있고 좋다고 보고 또 이제 젊은 주자로서 이동학 전 최고가 같이 셋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것도 예. 구색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냥 제 바람입니다. 뭐 저도 바람은 비슷하지만은 냉정하게 말했을 때는 중앙위원 분들 중에서 당을 걱정하는 분들 많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용진 의원 저도 한 표 받으실 것 같고 저는 강훈식 의원이 좀 이렇게 예. 들어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일단 박용진 의원이 여론조사상은 앞서 있는데 사실은 뭐 정책 성과도 좀 있는데 또 의원 활동을 이렇게 여러 명 누가 뭉쳐서 하지 않아서 중앙위원 내에서는 인기가 없다라는 설도 있어서 중앙위원들 지금 중앙위원인 예. 복귀양 전 의원님은 마음을 굳히셨습니까? 이따 투표하러 가서? 투표장에 가서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투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다 나름대로 정치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또 여론조사와는 다른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예. 또 한편으로는 어대명이니까 누구를 올려야 붐업이 될까 이런 판단 속에서 이재명을 찍을 사람이 다른 선택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뭐 1등을 못하는 이런 예. 경우도 사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일단 중에 하나가 아닐까. 중앙위원 70%. 에이, 아주 봐줘 홍영감 되게.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 선언 시간 변경된대요. 몇 시? 8월 1일부터 3시 50분 썰전 라이브. 지영아, 인도가 몇 시인 줄 알아? 몇 시인데요? 4시. 인도네시아. 4시에 뭐 하게? 뭐 해요? 썰라네시아. 8월 1일부터 3시 50분 썰전 라이브. 네, 앞서 보신 티저에서 찍을 때는 굉장히 잘해놓고 정작 방송 나갈 때는 안절부절 못하는 이성대 기자와 함께합니다. 뉴스 썰기 시작해보죠. 네, 오늘 준비한 자료 바로 보겠습니다. 김한길 의원이 원래 창당 전문가 아닙니까? 저는 창당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순간 이준석을 비롯한 홍준표 이런 분들은 다 팽당할 것이다. 다 배제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나가자 그들이 온다. 뭐 송영길 대표 오랜만에 봅니다. 정치뉴스에서. 근데 앞에 이준석 나가자 그들이 온다. 그들이 누굴까요? 윤핵관일까요? 뭐 그렇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와 껄끄럽고 서로 불편한 관계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이제는 대표적으로 윤핵관이 있습니다. 이제는 뭐 고유 명사화되고 있는 윤핵관. 하지만 이제 윤핵관 말고 오늘 제가 좀 뉴스를 썰어볼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인데요. 자, 바로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자, 어제였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이 있었는데 이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바로 김한길 전 대표가 맡았습니다. 뭐 공교롭게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징계받고 나가 있는 상태, 또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되는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김한길 전 대표 뭐 공식적으로 컴백을 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따로 코멘트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이런 행사가 치러졌군요. 자, 이 대표가 사실상 집권당에서 배제되니까 김한길 전 대표가 컴백했다라는 건데, 근데 김한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크게 갈등을 좀 가진 적이 있었을까요? 뭐 잘 모르죠. 잘 모르죠. 이미 그 대선 당시로 그래서 시간을 좀 되돌려 보면요. 자, 지난해 11월
지난해 11월 윤석열 당시 후보가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시대 준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뭐 당연히 뉴스 썰기가 보도를 했겠죠. 자, 뉴스 썰기에서 때 저하고 강정 앵커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김한길이라는 정치인 뭐 많이 알려져 있었죠. 민주당의 대표적인 중진 정치인, 그렇지만 반문 핵심 정치인입니다. 게다가 또 창당 전문가, 당 리모델링 전문가 뭐 이런 경력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가 김한길 전 대표를 영입한 거는 뭐랄까요? 반문연대. 그러니까 반문재인인 사람은 모두 다 모여라. 이런 어떤 선거 전략이 있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뭔가 정계 개편의 어떤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친절하게 분석을 해드렸었죠. 다시 보기로 보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영화보다 더 재밌습니다. 영화 티켓 말고 뉴스 썰기 보시면 저는 이런 멘트가 더 낯간지럽습니다. 자, 기억이 납니다. 그때 빅텐트라고 하면서 영입했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 윤 후보가 외연 확장에 나서기 위해서 김 전 대표를 영입했다는 분석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 비문재인, 반문재인 성향의 민주당 지지층을 규합해서 외연을 넓히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했었고요. 반면에 당시도 이준석 대표였었죠. 자, 이준석 대표는 이 반문 연대 전략 좀 시큰둥했어요. 또 김한길 전 대표의 역할론에도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반문이면 다 들어오는 거야? 자, 이런 인상을 받는 건 좋지 않다. 자, 그러면서 통합을 목표로 진영을 넘어온 거는 훌륭하지만 진영을 넘어오게 되면 기반이 약해서 누군가를 굉장히 맹종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 역할론에 회의를 한 적이 있었고요. 자, 특히 그 김한길 전 대표 영입으로 오히려 보수 정당이 분열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동요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실제로 윤 후보가 된 이후에 이제 내가 민주당에 갈 수가 없으니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뭐 이런 발언들을 또 해서 또 약간 내부 논란도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김한길 전 대표 영입 이후에 좀 술렁거렸습니다. 자, 그러자 당시에 김종인 당시 이제 선대위원장이 쓸데없는 루머다, 동요하지 말라라고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자, 당사자였던 김한길 전 대표도 직접 나서서 뭐 이런 일은 없다, 그럴 일이 없다라고 진화를 했지만 자, 이준석 대표 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들어보시죠. 창당은 제가 할 것 같지가 않은데요. 저는 창당을 노리는 세력이 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창당 안 하고 누군가 창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두고 봐야죠. 네, 당시 대선 당시 상황이 하도 일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지나가는데 자, 이 썰기를 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 대표는 지속적으로 후보 단일화 같은 이런 인위적인 세력화보다는 자력갱생을 주장해 왔고 그게 대선 과정에서도 윤핵관 측과 계속 갈등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당시엔 이 대표가 나가자 다시 이준석 대표가 있던 당시에 폐기됐던 노선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뉴스 설계인 거잖아요. 뭐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특히나 이준석 대표 또는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이 당시에 김한길 전 대표를 향한 그 우려의 시선, 그 근저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그 신지혜 전 부위원장인데요. 자, 신지혜 위원장, 뭐랄까요? 페미니즘을 전면에 내세운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한길 전 대표가 당시 신지혜 전 위원장을 전격적으로 영입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와 상당히 또는 이준석 대표로 대변이 되는 2030 2대남들과 뭔가 갈등 양상이 많이 불거졌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 논란이 커지면서 신지혜 부위원장은 사퇴를 했었죠. 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한길 이제 당시 새시대 준비위원장도 나도 사퇴를 하겠다. 신지혜 사퇴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연초잖아요. 올해 연초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윤 후보가 선대위를 다 새롭게 구성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사퇴한 측면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의 1호 위원회인 그 국민통합위원회 대표로서 김한길 대표 다시 돌아온 셈이죠. 자, 여기까지 좀 얘기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만 앞서 초반에 봤던 그럼 송영길 전 대표가 주장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들어볼까요? 김한길 의원이 원래 창당 전문가 아닙니까? 저는 창당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순간 이준석을 비롯한 홍준표 이런 분들은 다 팽당할 것이다. 다 배제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들어보니까 당시 예측이 어느 정도는 현실이 됐고 어느 정도는 현실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나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입장, 그들의 등장이 달가롭진 않겠어요? 뭐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이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복수형이잖아요. 또 있습니다. 자, 누구 있느냐? 바로 김민전 교수입니다. 이 김민전 교수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의 국민통합위원회의 정치분과위원장으로 어제 같이 선임이 됐습니다. 컴백을 한 거죠. 네. 왜 컴백이냐? 자, 대선 때 공동선대위원장을 한번 맡은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역시 이준석 대표와의 그 갈등 관계 속에 있었죠.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 기자랑 함께 저희가 썰었던 게 있었는데 그때 뭐 학점 발언 있지 않았나요? 뭐 술 먹고 그렇습니다. 노니까 학점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맞나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뉴스 썰기가 그냥 지나치지 않았죠.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영화보다 재미있는 뉴스 썰기. 자, 지난해 12월 31일이었어요. 연말이었네요. 자, 국힘 선대위 김민전 교수가 20대 남성들 술 마시니까 학점이 안 나오다더라. 당장이 이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그 이대남들의 반발을 많이 샀던 이야기였던 거고요. 뭐 이런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또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자, 이대남 비하 논란 말고도요. 지난 총선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검증을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재판 거래 과거 정권에는 없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 때 있었다라는 거 저희가 소개해드렸었죠. 네. 자, 선대위원회 공식 선대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여론과 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이 대표도 당시 그때 반발했었습니다. 결국 그런 갈등 과정 속에서 자진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중도 사퇴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컴백을 한 겁니다. 참고로 그 김민정 교수가 그때 중도 사퇴한 이후에도 대선 기간에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앞장서서 저격을 했거든요. 나랏돈 훔쳐먹은 소고기보다 성상납 의혹이 더 센세이션하다. 더 뭐 휘발성이 크다. 사실상 이때만 해도 성상납 의혹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였거든요. 2월 달 열심히 앞장서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썰기 분석을 해보니까 공교롭게도 이 대표가 대선 당시에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막으려 했고 실제인 사퇴를 했던 그분들이 대선 승리 이후에 돌아온다라. 이 대표는 떠나 있고요. 지금 현재. 뭔가 입장이 뒤바뀌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약간 뭐 대선 승리 이후에 뭔가 세력 구도의 변화가 보이는 느낌인데 자, 그래서 오늘 키워드입니다. 자, 이준석 나가자 그들이 온다라고 잡았습니다. 윤석열 정권 대선 승리 이후에 내부 권력구도 재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 흐름은 더 빨라질 수 있다. 결국 누가 키를 쥐느냐 뭐 이 문제도 주목을 할 수 있는데 결국 이준석 징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 이런 분석해봅니다. 자, 앞서 키워드에서 봤지만 뭐 그들은 돌아왔지만 이준석 대표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여러 가지 했던 얘기들도 남아있죠. 이게 현실화 될지는 저희가 앞으로 좀 썰어보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인터뷰는 국민의힘의 박민영 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서 당내 상황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로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른바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이철규 의원이 오늘 이준석 대표를 향해 혹세무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준석 대표가 피해자로 인식되고 있고 실제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런 위치에 있는데 굳이 당내에서 친윤계로 분류되는 의원이 이렇게 공세적인 표현을 쓸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이게 혹세무민이라는 표현이 이게 좀 백성들을 현혹시킨다 이런 말인데 과연 지금 상황에 적합한 표현인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전국 각지를 돌면서 여러 분들과 만나고 불러주면 가겠다, 뭐 노래도 부르고 이런 모습도 나왔었습니다. 그걸 언급한 것으로 보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뭐 백성들을 현혹시킨다라기보다는 그 1년 이제 당 대표로서 선거를 이끌 때 미처 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지지자들을 만나서 평범한 시간들을 보내고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핵관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이철규 의원이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한 건 이준석 대표와 사실은 친윤계와 결별 수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어느 한쪽에서 멈췄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누구냐라고 하면 한 명을 고르라고 하면 사실 친윤계 쪽에서 멈춰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도 어쨌거나 지금
이준석 대표가 탄압당하는 위치에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 보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지금 제로섬 예. 게임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 네, 지금이라도 이 사태를 좀 중재하고 해결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재하고 해결이 가능할까요? 박민영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참 이런 말씀 조심스럽습니다만 더 힘이 강한 쪽에서 양보하고 더 어른인 쪽에서 끌어안아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가 문자 권성동 직무대행의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공개된 내부 총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여기엔 동의하시죠? 그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는 뭐 갈등이 노출됐지만 끌어안아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 선거 때도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봉합하면서 예. 저희가 이 민주당을 압도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준석 대표가 필요한 상황에는 변함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억제기 역할을 하던 그 자리가 비워지기 시작하니까 국민통합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극우 성향의 유튜버가 대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예. 그런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 이것이 저희 당과 정부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국민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혹시 방송에 기다리시다가 박민영 대변인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정조대왕 짐수식 때문에 울산에 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그리고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을 만났었는데 아마 참석한 한 의원이 전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른바 문자 메시지 사건과 관련해 동요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들에게 전했고요. 또 농담을 섞어 며칠 그것 때문에 혼났네 라는 말을 했다고 아마 참석자가 전한 것을 국민일보가 조금 전 보도했습니다. 만약 이 반응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실인지를 확인을 더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이라면 전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인식해야 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 대통령 근처에서 이 대통령의 눈을 가리는 세력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통령이 보다 진지하게 이 문제를 접근했어야 된다. 지금 참석자는 이렇게 전합니다.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힘을 윤석열 대통령이 더 실어주는 분위기였다.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당원 당규상 직무대행 체제를 당장 흔들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가정하더라도 직무대행 체제가 6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박민영 대변인이 희망대로 끌어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신임받지 않는 여당 대표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방금도 제가 페이스북을 확인을 했는데 이 부정선거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준석 대표로서는 달리 선택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철규 의원의 어떤 글과 이제 오늘 이 대통령의 반응을 보기 전까지는 이 이준석 대표가 조금 더 자맹을 하면서 좀 여론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모든 게 사실이라면 너무 노골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한때 박민영 대변인은 이번 문제가 터진 다음에 지친다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궁지에 몰리고 당해서 이른바 윤핵관들이 손을 뻗치지 않는다면 박민영 대변인은 따로 거취를 생각하시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 두 분이 중재될 수 있다라고 정말 굳게 믿고 있었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저도 결국에는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선택에 따라서 거취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구체적으로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다면
제가 지금까지는 이핵관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정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핵관이 아님으로 인해서 지금 이 당정이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을 다 용인하고 지켜봐야 하고 이 안에서 그냥 묵묵히 견뎌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이핵관이 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 화해할 수 없는 사이라면 이준석 대표가 세를 더 불려서 예를 들어서 뭐 권력 투쟁에 물론 대통령의 권력 투쟁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일단 당정이 무사 안일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니까요. 당이 무너지면 대표가 돌아올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이준석 대표도 그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민영 대변인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나중에 한번 스튜디오로 모셔서 좀 더 긴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